지난번 국회 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결국 폐기된 법안이 이번엔 어마어마한 속도로 통과됐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두 법안의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법안들은 아주 오래된 법안입니다. 논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대 초반까지 되돌아가야 할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여당의 주장대로 이미 오랫동안 논의할 만큼 논의했으니 속도전을 해도 괜찮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오래 논의했는데도 아직까지 논란이 있을 정도니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또 이번 제도를 둘러싸고 나오는 시장의 우려는 다 그대로 현실화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통과된 게 3개 법안 중에 2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인데 뭐 쉽게 말하면 4년 전세를 보장하고 임대료 5% 상한을 보장한다. 이렇게 2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마 오늘 국회가 통과되면 이제 관보 개시 끝나고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될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지금 한 56주 정도 계속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또 이제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한 어떤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봐서 어떤 그런 혼선을 좀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 좀 속전속결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통과된 게 법안이 2개니까 하나가 남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인데, 뭐 쉽게 말해서 모든 전세와 월세 거래를 신고할 의무를 집주인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이 전월세 신고제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의 어떤 추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조세 부과의 어떤 근본으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의 어떤 전세 가격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가격이 이제 나와진다라는 평균 가격을 매겨서 표준 임대료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전세 가격이 이제 매우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새로 시행되는 규제인 만큼 뭐 다양한 상황에서 이 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2년 전세 계약을 세입자가 2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개념까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전세 계약 중에 만약에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존속 중에 있다가 이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집주인은 이제 모든 거를 포괄적 승계를 하기 때문에 전세도 당연히 승계된다라고 봐야죠. 갱신 권한도 같이 의무도 이제 승계받는 승계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내가 이제 실제 거주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제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뀐 집주인이 지금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실거주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 입자를 내보냈는데 다시 집주인이 살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제 직전 한 3개월치의 이제 어떤 그 월 임대료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가을 이사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차 3법의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계약을 종료시켜서 법을 피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당장 오늘 시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제나 그저께에 이 계약을 만료를 집주인이 시켰다면 이 부분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법에 이제 보호를 받는데 원래는 이제 한 달, 잔여 기간이 이제 한 달 이내로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달 이후로 이제 남은 기간이 있을 때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어떤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보다는 잔여 계약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잔여 계약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은 어쨌든 한 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에 즈음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신규 계약이 없다라면, 신규 전세 계약이 없다라면 이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도 참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이 전세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특이하게 쓰지 않습니까? 예. 뭐 심지어 벽에다 못질하지 말아라라는 특약을 넣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있다. 아니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과 반대되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고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달였다 하더라도 이런 특약은 다 무효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더 많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세 계약이 지금 이 법의 통과로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1989년에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전세값이 폭등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뭐 50주 넘게 계속해서 만 1년 넘게 오른 전세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놓고 또 그때 경제 상황과 지금 경제 상황을 동등성산에 놓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모든 상황은 이제 바뀌었죠. 과거에 이제 89년도에 어떤 전세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던 시기에도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었고 주택 가격 폭등에 맞춰서 전세 가격도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고육주택으로 나온 게 이제 우리 신도시 일기 신도시로 알려져 있는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하고 이제 한번 모든 임차인들이 계약을 순환할 정도의 어떤 시장 불안이 있은 이후에 이제 상당히 전세 시장이 안정됐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2년으로 바꾼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2년 이제 넓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주거가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거 보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더딘 속도로 이제 왔다라는 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이제 이번에 2년에서 4년으로 바뀌게 되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다 어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하고 상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은 좀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두를 뒀기 때문에 법안 자체를 속전속결 치렀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이제 이 상한제를 실시하는 요 기간 언저리가 이제 가을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이미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까지 이제 전세 가격이 일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틈새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규 계약을 할 때에는 상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상한이 없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최대한 많이 받고 싶겠네요. 하니까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충점이 어떻게 찾아지고 요거를 디테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가 이제 전세 가격 폭등의 어떤 규제한 단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이 임대차 3법은 어떤 법안, 그러니까 좋은 법안, 나쁜 법안 정도로 봤을 때요. 어떤 법안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게 좀 더 빨리 좀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이게 2년보다는 저는 3년을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가 6년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하게 되면 초등학교를 마칠 수 있고 또 중고등학교를 또 거주를 쉽게 이전할 수 없으니까 3년 하게 되면 6년으로 하면 12년 정도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3+3으로 했다라면 학부모들이 학군 수요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지 않고요. 사실 우리가 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건데 2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한 6개월은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어떤 주거 불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해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또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주거를 옮기게 되면 어떤 그런 불합리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대차 3법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 정책이 하나 있죠.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벌써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당초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다음 주로 넘긴다라고 했으니 또 조만간 발표해야 되는 네. 시기가 다가온 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용적률 상향 그리고 뭐 정부의 태릉 골프장 개발 뭐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방안이 나온다면 실제로 이게 서울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집값이 상승되면 언제든지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어떤 수급 불안정에 의한 어떤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로부터 계속까지 이제 어떤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살다 보니까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라든지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인식은 지금 서울의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의 계획상 상당히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도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가 또다시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 10만 가구 정도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이라는 이 부분에서 어떤 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주택이 많지만 주택은 충분하지만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부족한 거를 어디에다 질 것인가가 이제 항상 관심인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용산 기지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유유부지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서울에는 한 370개 정도의 역이 있습니다. 그 역의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고 그 역 위에다가 어떤 복합 고층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세권 중에서 당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좀 지정해서 이제 고밀 복합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짓거나 아니면 이제 역세권 인근의 어떤 종상향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시계획에서 임대차 3법하고 공급계획 추가적인 공급계획하고 기존에 이제 30만 호하고 이런 것들을 총 아우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수도권에 이제 일정량의 주택은 꾸준하게 공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그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 뭐 하반기 혹은 뭐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반드시 안정이 돼야죠. 안정이 돼야 되고 저는 이제 안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든 것이 끝까지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대표적인 경제재이기 때문에 가격의 흐름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떤 필연적인 가격 조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외국인들까지 이제 등장이 됐는데 아마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세력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이 비싼 가격의 주택을 샀을 때 이거를 더 이상 받아주는 층이 없겠다라고 이런 느낌들이 저변에 이제 확산이 된다 그랬을 때는 또 기대 심리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돌아서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몇 년씩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이제 30대, 40대들의 어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이제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지 어떤 이런 거를 보고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최근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경랑이 지금 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번에 이제 임대 기간이 넘어가면 4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2024년, 25년 정도 되면은 수도권에 추가적인 공급이 다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그널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